천둥 소리가 거실의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흔들었다. 창밖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정원의 섬세한 꽃잎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고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이게 어디서 났는지 말해봐 고해운. 박수진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을 갈랐다. 그녀는 하얀 비단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살모사처럼 해운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텅 빈 벨벳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다. 문제의 상자는 그녀의 결혼기념일을 위해 남편 고태석 회장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겨 있던 것이었다. 고해우는 거실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낡은 청바지와 희미한 색의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턱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은 그녀의 내면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혜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거짓말, 박수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보석 상자를 커피 테이블에 내던졌다. 이 집에서 너 말고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 네 동생 민서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넌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나빴지. 내 죽은 엄마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구나. 죽은 엄마라는 말에 혜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박수진이 혜원을 공격할 때 항상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박수진의 옆에 앉아있던 고운 드레스를 입은 고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엄마가 가장 아끼시는 목걸이란 말이야.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승리감이 번뜩였다. 혜우는 민서의 드레스 주머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체인의 끝자락을 보았다. 모든 것은 명백했다. 또다시 민서가 저지른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런 일은 박수진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셀 수 없이 반복되었다. 혜우는 자신의 아버지 고태석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값비싼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가족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빠. 혜운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민서방을 확인해보세요. 고태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혜운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아닌 회피가 담겨 있었다. 혜운아, 그만하거라. 네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어. 그럼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게다. 그 순간 혜운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미한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화를 원했고 그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와요, 혜운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왜 아빠는 항상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아빠 딸이잖아요. 시끄러워. 박수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네가 이 집안의 수치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오점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민서가 놀란 척하며 박수진의 팔을 잡았다. 그래도 언니를 집에서 내쫓는 건 너무 심해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온 가만히 있어. 박수진은 민서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혜운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끝까지 반성할 줄을 몰라요. 이런 도둑을 집에 들일 수는 없어요. 당장 내쫓으세요. 고태석은 아내의 분노와 딸의 절망적인 눈빛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의 갈등은 길지 않았다. 그는 항상 더 시끄럽고 더 강한 쪽을 선택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혜운아, 당분간 집을 나가 있거라. 네가 네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혜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승리에 찬 박수진 거진 눈물을 흘리는 민서, 그리고 비겁하게 눈을 피하는 아버지. 이 저택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혜우는 몸을 돌려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몇 가지 옷과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스케치북 하나만을 챙겼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녀가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혜우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박수진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혜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든 가방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이 집에 있는 동안 입고 먹은 것만 해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그 옷들도 다 벗어놓고 가야지. 네 몸뚱이 하나만 나가. 혜운은 박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옆 작은 창고로 들어가 낡은 가정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던졌다. 그 모습을 본 고태석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우는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잘들 사세요.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어둠과 폭우가 그녀를 삼켰다. 혜우는 정처 없이 걸었다. 비는 그녀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고 차가운 물줄기는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부촌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지며 번들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빈 것 같다가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억울한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외로움.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낡은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흩어진 소지품들 사이로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강렬한 불빛이 그녀를 덮쳤다. 검은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쓰러진 그녀의 창백한 모습을 환하게 비추었다.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YS그룹의 총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재계의 황제로 군림하는 남자였다. 그의 하루는 분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YS그룹의 성장과 이익에만 있었다. 길에 쓰러진 이름 모를 여자 따위는 그의 인생에서 먼지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존재여야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빗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그 절박한 눈빛. 그 눈빛이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희미한 파편을 건드렸다.
회장님 비키라고 경적을 울릴까요? 운전석에 김 비서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빗속에 쓰러진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예측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그의 짜증을 유발하기보다는 기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니,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깼다. 차를 세워 김 비서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 회장이 타인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저 여자 별장으로 데려가. 지훈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쳐들고 쓰러진 혜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올려 차 뒷자리에 태웠다. 젖은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최고급 가죽 시트를 적셨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은 혜은의 머리가 부드럽게 지훈의 어깨 쪽으로 기울어졌다. 차가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의 궤도가 예기치 않게 교차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부드러운 깃털처럼 천천히 돌아왔다. 고혜우는 가장 먼저 온몸을 감싸는 포근함과 은은한 백단향을 느꼈다. 차갑고 거칠었던 아스팔트의 감촉도 뼈를 애는 듯한 빗줄기도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정교한 석고 몰딩으로 장식된 높은 천장 중앙에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디자인의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혜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시트가 깔린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거대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방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넓고 우아했다. 짙은 원목 가구와 차분한 베이지색 톤의 벽지,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창밖으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해진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흠뻑 젖었던 낡은 가정부 유니폼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꼭 맞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흰 색면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것이었다. 그 생각에 혜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에 닿는 푹신한 양목 카펫에 감촉이 어색했다. 방 한쪽 구석에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흙탕물을 깨끗이 닦아낸 듯 가방은 원래의 낡은 모습 그대로였지만 깔끔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젖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누군가 세심하게 말려준 듯 종이가 심하게 울어있지는 않았다. 이 작은 배려에 혜은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아주 잠시 누그러졌다. 적어도 이곳의 주인은 그녀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닌 듯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육중한 원목 문손잡이를 막 잡으려던 순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중년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혜은이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단정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온화한 인상을 가졌지만 그 눈빛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잘 훈련된 전문가의 빈틈없음이 느껴졌다. 저는 이 댁의 집사인 정 여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해열제와 영양제를 투여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혜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누가 저를... 주인님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정 집사는 간결하게 설명했다. 주인님께서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준비가 되시면 서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인님. 그 단어가 혜운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미지의 인물.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집사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옷을 가리켰다. 침대 발치에 놓인 의자 위에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옷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소재의 옷이었다.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갈아입었다. 옷은 마치 그녀를 위해 맞춘 듯 잘 맞았다. 정 집사의 안내를 받아 방을 나선 혜운은 숨을 죽였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녀가 살던 집도 부유한 편이었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성층이었다. 개인의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미술관 같았다. 차갑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정 집사는 2층 끝에 있는 거대한 이중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고는 혜운을 향해 말했다. 들어가시죠. 혜운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서재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었고 수천 권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다른 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푸른 정원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기에 혜운은 그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 너머로 보이는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혜운은 숨을 멈췄다. 강렬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 조각상처럼 완벽한 이목구비였지만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혜운을 꿰뚫어 보았다. 어제 길에서 그녀를 비추던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처럼 강렬하고 무자비한 시선이었다. YS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TV나 잡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강력한 남자. 몸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뿐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혜운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세 진 것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하고 몸을 돌리려 했다. 이 위험한 남자와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었다. 어디로 갈 생각이지? 지훈의 나직한 질문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혜운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갈 곳.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위압감은 혜운을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키가 꽤 큰 그녀였지만 그의 앞에서는 작게 느껴졌다. 집도 돈도 아는 사람도 없지 않나.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보하고 있었다. 어젯밤 내 가방을 확인했다. 현금 몇 푼과 낡은 옷 몇 벌이 전부더군.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간파당한 듯한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왜 저를 데려오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엇을 원하시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아니었다. 상처 입었지만 부러지지 않은 꺾일지언정 휘지 않을 것 같은 꼿꼿한 자존심. 그 눈빛은 그의 잊혀진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오래전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작은 손을 내밀던 한 소녀의 두렵지만 단호했던 눈빛.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의 상념을 지워버리고 본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동정이나 자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난 그런 비생산적인 감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는 서재 중앙에 있는 거대한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운 앞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계약서다. 해운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고용계약서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빼곡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읽어봐. 해운은 천천히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제1조 목적 갑 강지훈 은을 고해운을 개인 비서 겸 가사관리인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오늘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 업무 내용 을은 갑의 별장에 거주하며 갑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갑의 재량에 따른다. 제4조 보수 갑은 을에게 숙식 제공 외에 월급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비밀 유지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이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계약 해지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위약금으로 지급된 총급여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해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월급 1천만 원.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액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갑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라는 모호한 조항과 일방적 계약 해지 불가라는 족쇄 같은 조항이었다. 이것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에 가까웠다. 이게 대체 뭐죠? 해운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고 나에게는 너를 쓸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여기서 6개월을 버티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저 문으로 나가서 어젯밤처럼 비참하게 길바닥을 헤매든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해운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존심이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속삭였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복수를 하든 독립을 하든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판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 자신과 자존심뿐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다. 좋아요. 해운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서명하겠어요. 지훈은 그녀의 대답이 놀랍지 않다는 듯 책상 위에 만년필을 가리켰다. 해운은 테이블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을이라고 적힌 곳 옆에 자신의 이름 고해운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지훈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흥미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 같은 혹은 예상대로 움직이는 체스 말을 보는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이제부터 넌 내 사람이다, 고해운. 그가 선언했다.
내 규칙을 따르고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차가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내밀어진 예상치 못한 손. 그것이 구원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올가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해운은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이 차갑고 거대한 성 안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새로운 삶은 마치 정밀하게 짜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과 같았다. 고해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저택의 모든 통유리창을 관리하여 먼지 한 톨 지문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정원사가 갖고 놓은 정원에서 그날 서재에 꽂아둘 가장 신선한 흰색 칼라 릴리를 고르는 일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예측 가능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된 습관의 소유자였다. 아침 값이 정가게는 정확히 85도로 내린 드립 커피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넣지 않은 채로 그의 서재 책상 오른쪽에 놓여 있어야 했다. 신문은 경제면이 가장 위로 오도록 4번 접어서 커피잔 왼쪽 15cm 거리에 있어야 했다. 그의 요구는 까다롭고 비인간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적인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해운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일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해운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그의 패턴을 읽고 그의 필요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저택의 다른 사용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여주인을 경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에 직접 출입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역할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회장님의 숨겨진 연인이거나 혹은 변덕스러운 하룻밤 상대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해운은 조용했고 겸손했으며 항상 부지런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외에도 다른 사용인들의 일을 묵묵히 도왔다.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는 것을 돕기도 하고 무거운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는 것을 거들기도 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특히 이 집의 총괄 집사인 정 여사는 해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그녀의 눈에 고해운은 특별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과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해운은 강지훈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해외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외출한 상태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누구도 감히 그 서류 더미에 손을 대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해운은 며칠간 그가 어떤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서류를 넘기는지를 관찰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주제별 날짜별로 분류하여 그가 가장 찾기 쉬운 순서로 정리했다. 그러다 한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포스트잇에 정중한 문구로 오류 가능성에 대해 적어 해당 페이지에 붙여두었다. 그날 밤늦게 돌아온 강지훈은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질서가 잡힌 그 모습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류 더미를 집어들었고 해운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포스트잇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녀의 지적이 정확했다. 만약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포스트잇을 내려다보았다. 고해운. 그녀는 단순한 가사관리인이 아니었다.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한편 혜은이 강지훈의 저택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그녀가 떠나온 고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탐욕의 축제가 한창이었다. 어머 민서야,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린다. 꼭 너를 위해 만든 것 같네. 박수진은 백화점 명품관 VIP 룸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고민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거 사줘. 다음 주 J글로벌 파티에 입고 가게.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그까짓 거 하나 못 사주겠니? 박수진은 직원을 향해 고갯짓하며 말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저 구두랑 가방도 같이. 모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고혜운이라는 눈의 가시가 사라지자 집안의 모든 부와 관심은 오롯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박수진은 남편 고태석을 구슬려 회사의 작은 지분들을 차근차근 민서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고태석은 아내의 애교와 민서의 어리광에 약했고 혜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나저나 엄마, 그 골칫덩이는 어떻게 됐을까? 민서가 드레스를 매만지며 무심하게 물었다. 벌써 어디 길바닥에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누가 알겠니? 박수진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제 발로 나갔으니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지. 그 애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잖니. 우리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봐야 해. 박수진의 더 높은 곳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YS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재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다음 주에 열리는 J글로벌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을 손에 넣었다. 그 파티에는 강지훈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서야, 박수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파티가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강지훈 회장, 그 남자는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의 꿈이야. 네 미모와 젊음이라면 충분히 그의 눈에 들 수 있어. 정말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까? 민서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니. 엄마가 다 계획해놨어. 파티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와 마주치는 거야. 가벼운 실수를 해서 그의 주의를 끌고 내 매력을 어필하는 거지. 일단 그의 눈에 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일주일 후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로 가득 찼다. 박수진과 민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민서는 그날 산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전문적인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받아 마치 한 마리 나비처럼 보였다. 모녀는 목표물을 찾기 위해 연회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발코니 쪽에서 몇몇 기업 총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차가운 아우라와 완벽한 외모는 주변 사람들을 그저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 박수진은 민서의 등을 떠밀었다. 지금이야. 가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샴페인 잔을 든 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근처를 지나가는 척하다가 발이 꼬인 것처럼 비틀거리며 그의 팔에 살짝 부딪혔다. 샴페인 몇 방울이 그의 값비싼 양복 소매에 튀었다.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괜찮으세요? 민서는 미리 연습한 대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으려는 신용을 했다. 주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쏠렸다. 강지훈과 엮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민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본 듯한 무감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소매를 한번 털어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김비서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세요리아에 단 2마디였다.
김 비서는 즉시 앞으로 나서 민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만 자리를 비켜주시죠.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상상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미모에 잠시라도 흔들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처리해야 할 귀찮은 문제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제가 실수를... 민서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수군거림과 조소가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완벽한 굴욕이었다. 박수진이 황급히 다가와 딸의 팔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강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교 파티는 그에게는 가장 소모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가 서재로 들어섰을 때 해오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의 서류들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파티장의 인공적인 불빛 아래서 보았던 그 어떤 여자들보다 지금 이 희미한 불빛 아래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해운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식도 탐욕도 없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 해운은 그가 피곤해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허브차를 그의 책상에 가져다 놓았다. 심신 안정에 좋은 캐모마일 차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속을 채웠다. 그는 문득 오늘 파티에서 자신의 옷에 샴페인을 쏟았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진한 화장과 과시적인 옷차림, 그리고 노골적인 욕망이 담긴 눈빛. 그리고 그는 다시 눈앞의 해운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맑고 강인한 눈빛. 그는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반짝이는 것들이 가짜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진짜를 자신의 집에 들여놓았다는 것을. YS그룹의 제국은 여러 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패션 계열사인 YS 패션이었다. 최근 강지훈은 YS 패션의 미래를 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젊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하이엔드 기성복 라인 이클립스아의 론칭이었다. 그는 혁신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이라는 까다로운 컨셉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YS 패션의 최고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팀이 내놓은 결과물들은 실망스러웠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어설픈 모방이거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진부한 디자인들의 재탕길 뿐이었다. 강지훈이 원했던 영혼이 담긴 디자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최 부장. 저택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하던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면 너머의 최 부장은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젊은 총수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시하신 컨셉이 워낙 추상적이라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우는 말을 잘랐다. YS의 이름으로 이런 평범한 옷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 마음에 드는 시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팀 전체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십 개의 디자인 시안들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다가 창을 닫아버렸다.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헤친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성패가 고작 디자인 몇 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창의성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서재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사업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참고해야 할 과거 자료가 필요해졌다. 자료는 보통 비서실에서 관리했지만 몇 년 전 자료라 서재 깊숙한 곳에 창고형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원목 수납장 문을 열었다. 각종 서류 박스와 오래된 집기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필요한 자료 박스를 찾기 위해 아래쪽 칸을 뒤지던 그의 손에 딱딱한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잡혔다. 그것은 고혜운의 스케치북이었다. 그녀가 이 저택에 처음 왔을 때 정 집사가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낡고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을 이곳에 보관해 둔 것이었다. 지우는 그것이 그녀의 물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폭우 속에서 그녀가 쓰러졌을 때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책이었다. 순간적인 호기심. 그는 원래 타인의 사적인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처럼 이 낡은 스케치북도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들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 그는 조심스럽게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스케치북은 빼곡한 디자인 스케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낙서가 아니었다. 섬세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필선, 독창적인 실루엣, 그리고 옷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전문적인 스케치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놀라움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한 페이지에는 비대칭적인 컬러와 한국 전통 매듭 디테일이 가미된 트렌치 코트가 그려져 있었다. 클래식한 아이템에 동양적인 미학을 녹여낸 완벽하게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흐르는 듯한 실크 소재를 사용한 이브닝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 드레이핑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품 같았다. 각 디자인 옆에는 추천원단 재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메모, 그리고 디자인에 영감을 준 시 구절이나 풍경 사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세계는 풍부하고 깊었다. 때로는 대담하고 아방가르드했으며 때로는 지극히 서정적이고 여성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었다. 바로 진정성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이야기와 철학을 옷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이클립스 라인을 통해 정확히 원했던 것이었다. YS 패션의 디자이너들이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며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영혼. 그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 적힌 희미한 서명을 보았다. 고하은.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문구. 엄마의 꿈을 이어서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서재를 그토록 완벽하게 정리하고 프로젝트 보고서에 데이터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성실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자이너의 눈, 즉 사물의 본질과 구조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고용한 단순한 가사 관리인은 사실 숨겨진 보석이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불러 이 스케치북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다.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고 YS 패션에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강지훈은 언제나 판을 짜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적의 순간에 자신의 패를 내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비대칭 트렌치코트 디자인이 그려진 페이지를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리고는 YS 패션의 최 부장에게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 컨셉으로 즉시 샘플 제작 진행할 것. 이전의 모든 시안은 폐기한다. 메시지에는 디자이너의 출처나 이름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총수의 명령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YS 패션 디자인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 부장은 회장이 보낸 디자인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스케치 한 장에 담긴 잠재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대담하면서도 상업적이었고 예술적이면서도 입고 싶은 옷이었다. 팀원들은 누가 이런 천재적인 디자인을 했는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회장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즉시 샘플 제작에 착수했다. 최고의 패턴사와 재단사들이 투입되었고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강지훈 앞에 놓인 트렌치 코트는 스케치 속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원단은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비대칭 칼라는 세련된 긴장감을 만들어냈으며 허리에 자리 잡은 섬세한 매듭 장식은 활용점정이었다. 헐륭해.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에 초의 부장과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이었다. 이 디자인을 필두로 라인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했다. 소수의 패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품평회에서 이 트렌치 코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2층 복도에서 거실을 내려다보았다. 혜우는 저녁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카펫에 떨어진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주워내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저 작은 손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구원하고 YS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디자인을 그려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환경이 이토록 눈부신 재능을 가진 여자를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을까? 그의 호기심은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 깊은 존중과 의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스케치북의 비밀을 당분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이 숨겨진 보석이 스스로 빛을 발할 때까지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졌다. 강지훈의 저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고혜운의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큰 소용돌이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강지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말이 없었지만 혜우는 그의 침묵 속에서 미세한 변화들을 읽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가 서류를 검토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각도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짐작했고 커피를 마시는 속도로 그의 그날 컨디션을 파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서재에서 나오며 거실을 지나가던 혜운을 불러 세웠다. 고하윤, 네 회장님.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섰다. 내일 저녁 블루 다이아몬드 자선 갈래 나와 함께 가야겠다. 그것은 질문이나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내일 아침 커피는 7시 반에 준비해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톤이었다. 혜우는 당황했다. 갈라,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내 개인 비서로서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라. 파티에 참석하는 것도 일의 연장선이니까. 그는 덧붙였다. 내일 오후에 사람이 갈 거다. 준비하도록.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혜우는 그가 사라진 복도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선 갈라. 그녀와는 평생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던 세상의 이야기였다. 수많은 재벌과 유명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는 자리. 그런 곳에 자신이 그것도 강지훈의 파트너로 가야 한다니. 이것 또한 그가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험 중 하나일까? 다음 날 오후 혜운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저택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혜운을 대하며 그녀를 변신시키기 시작했다. 혜운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강지훈의 명령이었고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알던 고혜운이 없었다. 낡고 해진 옷 대신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가 있었다.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오프숄더 디자인의 허리선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은 그녀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녀 본연의 맑은 눈매와 깨끗한 피부톤을 강조하여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길고 검은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어 한쪽으로 넘겨 가녀린 목선을 드러냈다. 완벽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만족스러운 탄성을 질렀다. 혜운은 어색하게 자신의 팔을 매만졌다. 이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마치 아름다운 갑옷을 입은 것 같았지만 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길바닥에서 비를 맞던 초라한 고혜운인 것 같아 불안했다. 그녀가 저택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을 때 아래층 홀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평소에 그도 충분히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예를 갖춰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는 혜운을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언제나 빙하처럼 차갑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짧은 순간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아주 드문 종류의 온기였다. 그는 그녀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아름다움까지 숨어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디자인 그 자체였다. 그는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가자.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단단한 팔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천이 얇은 장갑을 통해 전해져 왔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혜운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낯선 눈으로 훑어보았다. 강지훈의 옆에 선 저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녀의 긴장을 눈치챈 듯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나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무심한 말투 속에 담긴 의외의 배려에 혜운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오직 그의 등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를 따랐다. 강지훈의 등장은 즉시 파티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는 대부분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그리고 운명은 장난처럼 그들이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들의 앞으로 데려왔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누구야? 박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녀와 고민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회장 입구에 서 있는 강지훈과 그 옆에 혜운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들끓어 오르는 질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고혜운이 감히 이런 자리에, 그것도 고민서가 그토록 갈망했으나 눈길 한번 받지 못했던 강지훈의 파트너로 서 있다니. 혜운이 입고 있는 드레스와 보석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품이었다.
굴욕감에 박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혜운이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 혜운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박수진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혜운의 드레스를 경멸적으로 훑었다. 이런 데서 일하게 된 모양이구나.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니 조심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니 실수로 뭘 쏟기라도 하면 네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혜운을 순식간에 값싼 한여로 전락시켰다.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사람들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잔인한 시선들이었다. 고민서도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런 데서 일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혜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의 교묘한 악의 앞에서 모든 언어는 힘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혜운의 허리에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혜운을 자신의 등 뒤로 반쯤 가리듯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박수진에게로 향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순간이 박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그는 혜운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했다. 나의 개인적인 손님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욕은 내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연회장의 한 구석을 내리쳤다. 주변에서 대화를 엿듣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의 공개적인 경고. 그것은 사교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수진과 고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강지훈을 거역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단지 그 옆에 있는 혜운을 짓밟고 싶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강지훈 자신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혜운의 허리를 감싼 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의 뒤로 모욕감과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박수진과 민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조소의 속삭임만이 남았다. 지우는 혜운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혜운은 여전히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위해 나서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 그의 옆모습은 그림처럼 차갑고 아름다웠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습니다. 내가 무시하라고 했을 텐데.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혜운은 더 이상 그 말이 차갑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보다 그녀를 감싸주었던 그의 행동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녀를 위해 세상과 맞서주었다. 그 순간 그녀와 그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던 벽 하나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고용주와 불안한 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는 운전석의 김비서와 뒷좌석의 강지훈, 그리고 그 옆에 투명인간처럼 앉아있는 고혜운 사이를 흐르던 차갑고 사무적인 정적 대신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긴장감과 자각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혜운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자신의 드레스 자락에 스치는 감촉, 그의 옅은 향수 냄새, 그리고 그가 내뿜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감. 오늘 밤 그는 그녀를 위해 세상과 맞섰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가 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강지훈 역시 말이 없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옆자리의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파티장에서 그녀를 모욕하던 여자들의 추악한 얼굴, 그리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창백해지던 혜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도 놀랄 만큼의 강렬한 분노였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선 부당함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였다. 그는 생각했다. 고혜운.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상처와 비밀이 숨어 있기에 저토록 빛나는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짓밟혀야만 했을까? 그의 호기심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김 비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고혜은에 대해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미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본적인 것 말고.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모든 것을.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그녀의 가족, 특히 그녀의 죽은 어머니와 현재의 계모. 그들 사이의 관계, 재산 문제, 주변의 평판까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보고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해부하려는 시도였다. 며칠 후 얇지만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김 비서가 직접 전달한 것이었다. 봉투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의 모든 불을 끄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을 켠 채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고혜운의 어머니 이선영.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무명의 가정주부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녀는 아델라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천재적인 신진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으며 소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보석으로 불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시대를 앞서갔고 그녀의 재능은 무한했다. 그리고 박수진. 그녀는 이선영의 대학 후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였다. 이선영은 재능은 있었지만 사람을 쉽게 믿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반면 박수진은 야망이 넘치고 수완이 좋았다. 그녀는 이선영의 곁에서 그녀의 재능을 칭송하며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지만 뒤로는 그녀의 디자인을 몰래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있었다. 보고서의 다음 부분에서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선영의 죽음. 공식적인 사인은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단독 사고였다. 하지만 김 비서의 팀이 파헤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미세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한 차량 결함으로 묻혔다. 그리고 사고 직후 박수진은 슬픔에 잠긴 고태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를 위로했고 불과 1년 만에 그의 아내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이선영의 모든 유품,
특히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북과 작업 노트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 후 박수진은 자신이 마치 대단한 패션 전문가인 양 행세하며 사교계에 데뷔했다. 그녀는 이선영의 미발표 디자인들을 조금씩 변형하여 자신의 딸인 고민서의 작품인 것처럼 포장했고, 그것으로 민서는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며 천재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디자인 몇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과 꿈,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 돌아갔어야 할 모든 유산을 통째로 강탈한 것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 위에 놓인 혜운의 스케치북이 새롭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습작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맞은 왕국의 마지막 징표이자 어머니의 재능을 온전히 물려받은 정당한 후계자의 증명서였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것은 혜운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학교 기록, 수상 경력, 교우 관계.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 이어지던 중 그의 시선이 한 줄의 기록에 멎었다. 10년 전 17세. 강원도 국도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의 최초 신고자. 당시 운전자였던 18세 소년 강지훈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지혈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음.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년 전의 여름. 반항심으로 가득 찼던 18살의 강지훈.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굴렀던 끔찍한 사고. 뒤집힌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이 흐려져 갈 때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한 소녀의 얼굴. 비에 흠뻑 젖은 채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깨우려 했던 작은 소녀. 그녀는 자신의 교복 리본을 풀어 그의 팔의 상처를 꽉 묶어 지혈했고,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하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의 피를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외쳤다.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꼭이에요. 그녀는 비탈길을 기어 올라가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웠고,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소녀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폭우 속에서도 유난히 맑고 단단했던 그녀의 눈빛과 피와 흙으로 더러워졌던 하얀 손수건뿐이었다. 그 손수건은 아직도 그의 서재 깊은 곳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소녀가 고혜운이었다.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가 폭우 속에서 쓰러진 그녀를 외면하지 못했던 이유. 그녀의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눈빛이 그토록 낯익었던 이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정교하게 통제된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변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운명적인 빚의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빚진 소녀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르는 원수들의 손에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고해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를 되찾고 그녀의 적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 세상의 정상에 그녀를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도둑맞은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녀의 재능이 온 세상에 빛나게 만들 것이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 정원에서 혜운이 달빛 아래 핀 흰 장미에 시든 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그 모습 속에서 지우는 이제 10년 전에 용감했던
소녀와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 디자이너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게임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혜운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존중이 배어 있었다. 앉아. 그는 책상 맞은편에 푹신한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혜운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는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 하나를 밀어주었다. 화면에는 KDF 어워드 코리아 디자이너 페더레이션 어워드라는 화려한 로고가 떠 있었다. KDF 어워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진 디자이너 등용문으로 이곳에서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곧바로 패션계의 스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알고 있나? 지훈이 물었다. 네?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죠. 혜은의 목소리에 희미한 동경이 스쳤다. 그녀도 한때는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그때 이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재탄생 리버스이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접수 마감은 2주 후. 자격 제한은 없다. 혜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감가하이.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업실도 재료도 경력도 모든 건 내가 제공한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 내부 사진이 나타났다. 최신형 재봉틀과 재단 테이블, 온갖 종류의 원단 샘플과 디자인 서적들로 가득 찬 모든 디자이너가 꿈꿀 만한 완벽한 개인 작업실이었다. 오늘부터 이곳은 네 작업실이다. 필요한 모든 재료와 인력은 김 비서를 통해 요청하면 24시간 내로 조달될 거다. 너는 오직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돼. 혜운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동화 속 요정대모가 나타나 호박마차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요정대모가 아니었다. 그는 냉혹한 현실 세계의 왕이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10년 전의 사고,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감까지.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가 동정이나 부채감 때문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다. 나는 사업가다, 고혜운.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톤으로 말했다. 나는 네 재능에 투자하는 거다. 네 스케치북을 봤어. 너는 YS 패션의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 뛰어나. 네가 KDF에서 우승하면 나는 너라는 인재를 얻게 되고 YS그룹은 새로운 스타 디자이너를 발굴하게 되는 거지.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다. 그의 설명은 빈틈이 없었다. 혜운은 그의 말에 설득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스케치북을 봤다는 사실에 잠시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그것도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혜운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강인한 불꽃이 타올랐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혜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의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왕국인 작업실에서 밤낮으로 디자인에 몰두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실크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레이스, 심지어 그녀가 디자인 컨셉을 위해 참고하고 싶다고 한 희귀한 고서적까지. 그의 지원에는 한계가 없었다. 해우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억눌려 있던 창의력과 열정이 폭발했다. 재탄생이라는 주제는 마치 그녀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디자인에 녹여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어머니의 유산 위에 자신만의 색을 입히는 과정이었다. 어머니의 디자인이 클래식하고 서정적이었다면 해운의 디자인은 거기에 현대적인 대담함과 구조적인 미학을 더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스케치북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결코 그것을 모방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하듯 과거의 디자인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한편 고민서는 KDF 어워드 공모전 소식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었고 사교계에서는 차세대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었다. 엄마, 이번 대상은 내 거야.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박수진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박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변색된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이선영의 마지막 유작들이 담겨있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들이었다. 이번에는 이걸 쓰도록 해라. 박수진이 속삭였다. 내 엄마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란다. 이걸로는 그 누구도 널 이길 수 없을 거야. 민서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스케치북을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디자인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드레스 스케치가 있었다. 세레니티, 세레니티라는 이름이 붙은 디자인이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디자인이었다. 엄마, 이거 정말 최고야. 민서는 흥분해서 외쳤다. 그녀는 이 디자인이 자신에게 KDF 대상 트로피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 스케치북은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공모전 마감일이 다가왔다. 해우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마지막까지 작품에 매달렸다. 그녀가 선택한 디자인의 이름은 피닉스였다. 불꽃처럼 강렬한 붉은색 실크와 재처럼 어두운 회색빛 오간자를 교차시켜 만든 극적인 실루엣의 드레스였다. 드레스의 뒷부분은 마치 불사조의 날개처럼 펼쳐졌고 섬세한 크리스털 비즈 장식은 새벽녘의 이슬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부활의 의지를 담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강지훈은 종종 밤늦게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서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디자인에 집중할 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와 열정이 넘쳤다. 그는 그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침내 KDF 어워드의 1차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 50명만이 본선 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고혜운과 고민서 두 사람의 이름은 나란히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이 소식은 즉시 패션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 명은 혜성처럼 나타난 무명의 신의 다른 한 명은 이미 스타덤에 오른 천재 디자이너. 그리고 그들이 이복자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번 KDF 어워드는 단순한 디자인 공모전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 자매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고민서는 해운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서 보고 코웃음을 쳤다. 흥재가
감히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길바닥에서 주워온 고물 같은 옷이나 만들었겠지. 내 세레니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걸. 박수진도 동의했다. 신경 쓸 것 없다. 그 애는 네 상대가 안 돼. 넌 그냥 네 무대를 즐기기만 하면 돼. 하지만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본선 진출 소식을 듣고 혜은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혜은의 작품 피닉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여. 네가 진짜라는 것을. 혜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단순히 옷 한 벌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자신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서 있었다.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녀는 이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의 무대는 차려졌다. 훔친 유산으로 거짓된 명성을 쌓아온 동생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진실만으로 맞서는 언니. 두 자매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이 무대가 단순히 디자인 경연의 장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위선을 심판하는 정의의 심판대가 되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KDF 어워드 결선이 열리는 날,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거대한 홀은 대한민국의 패션계 전체를 옮겨놓은 듯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유명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재벌가 인사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패션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무대 뒤 결선 진출자들의 대기실은 조용한 전쟁터였다. 마지막까지 의상의 매무새를 다듬는 손길들, 초조하게 마른 입술을 죽이는 디자이너들. 그 중에서도 고민서는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여왕처럼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그녀의 옆 마네킹에 입혀진 드레스 세레니티였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천재 디자이너죠. 고민서 씨의 무대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고민서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를 따라 세레니티를 입은 모델이 천천히 런웨이를 걸었다. 드레스가 조명을 받는 순간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드레스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다. 수천 개의 작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과 은은한 자수가 놓인 짙은 남색 실크는 마치 깊은 밤의 은하수를 그대로 떠다 옷으로 만든 듯했다.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듯한 유려한 실루엣은 모델의 몸짓에 따라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옷이라기보다는 꿈속에서나 볼 법한 환상 그 자체였다. 와, 정말 아름답다. 역시 고민서야. 이번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네. 객석의 찬사가 쏟아졌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거물급 디자이너들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객석 앞줄에 앉은 박수진은 득의양양한 미소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런웨이가 끝나고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저의 작품 세레니티는 제가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꼈던 고요함과 평온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펼쳤다. 패션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레스를 통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저의 모든 것이자 저의 영혼입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연설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완벽한 디자인, 그리고 완벽한 스토리텔링. 그 누구도 그녀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네,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고민서 씨의 깊은 철학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변이죠.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 고혜운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입구로 쏠렸다. 고민서의 이복 언니라는 자극적인 타이틀 때문에 혜운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과연 그녀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올 것인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나타났다. 고혜운의 작품 피닉스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 나오자 장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했다. 세레니티가 가져다준 몽환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숨막힐 듯한 강렬함과 극적인 긴장감이 홀 전체를 지배했다. 드레스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다. 선명한 진홍색 실크는 드레스의 상반부를 감싸며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냈고 허리선 아래로는 잿빛 오간자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며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드레스의 뒷모습이었다. 모델이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부터 펼쳐지는 거대한 날개 형상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재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의 모습을 완벽하게 형상화했다. 날개 끝에 장식된 수천 개의 붉은 크리스털은 조명을 받을 때마다 불꽃처럼 반짝였다. 객석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세레니티를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서사를 가진 작품이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는 불굴의 의지. 드레스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대서사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VIP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피닉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혜운 그녀 자신이었다. 런웨이가 끝나고 혜운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민서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 작품 피닉스는 재탄생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심사위원석 너머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수진과 무대 옆에서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고민서에게 향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둑맞은 꿈과 잊혀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혹시 아델라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몇 나이 지긋한 패션 평론가들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아델라인은 2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던 천재 디자이너의 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했던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의 어머니 이선영이었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혜운은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낡은 스케치 한 장이 나타났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드레스가 그려져 있었다. 고민서의 세레니티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객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스케치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아델라인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고민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날짜였다. 이것이 제 어머니의 미발표 유작 세레니티의 원본 스케치입니다. 혜운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고민서 씨가 조금 전 자신의 영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민서는 무대 옆에서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다. 박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네가 우리 민서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어머니의 작업 노트였다. 세레니티의 디자인 컨셉 원단, 샘플 패턴 제작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어머니의 송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저의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 사람이 어머니의 모든 유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둑맞은 유산을 이용해 자신의 딸을 천재 디자이너로 둔갑시켰습니다. 혜은의 시선이 정확하게 박수진을 꿰뚫었다. 지난 10년간 고민서 씨가 발표했던 모든 작품들, 그녀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주었던 그 디자인들은 모두 제 어머니 이선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뒤흔든 희대의 표절 스캔들이 지금 KDF 어워드의 생방송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심사위원들은 충격과 분노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고민서는 무대 옆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박수진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거짓말이야 라고 발악하고 있었다. 한순간에 고씨 가문의 명성은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진실의 불길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타버렸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고혜우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피닉스 드레스는 마치 그녀 자신의 운명을 예고한 듯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고 도둑맞았던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VIP석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강지훈은 말없이 무대 위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KDF 어워드의 밤은 대한민국 패션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은 고씨 가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천재 디자이너의 비극적 진실, 10년간의 거대한 사기극 도둑맞은 유산, 불사조처럼 부활한 진짜 천재 고혜운. 고민서는 모든 수상 자격이 박탈되었고 패션계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고혜운은 자동으로 대상 수상자가 되었지만 그 영광은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빛이 바랜 듯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서사를 딛고 일어선 진짜 실력자.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동정이 아닌 경외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씨 가문이 운영하는 중경이업 지오 패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회사의 이미지는 고민서의 천재 디자이너라는 신화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 신화가 무너지자 회사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렸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는 단 하루 만에 파산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고씨 저택의 분위기는 장례식장과 같았다. 고태석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멍하니 무너져 내리는 주가 그래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예, 그리고 딸들의 신뢰까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늙은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 저 애 때문이야. 고해운 그 악마 같은 년이 우리를 망쳤어. 박수진은 거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지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혜운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고민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고태석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퀭했다. 그는 박수진의 앞에 서서
평생 처음으로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영이, 당신이 죽였어. 박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물었잖아. 고태석이 버럭 소리쳤다. 선영이의 사고 당신과 관련 있는 거냐고. 진실을 말해. 미쳤어. 정말 박수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는 그냥 운이 없어서 죽은 거야. 고태석은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만으로도 그는 끔찍한 진실의 편린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비겁한 아버지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박수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아직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늦게 아무도 몰래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 그녀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던 증권가의 어두운 브로커였다. 나예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듀오 패션 주식이 곧 상장 폐지될 거라는 내부 정보가 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로 마지막 한탕을 해야겠어요. 내가 가진 비자금 전부를 걸겠어요. 성공하면 당신 몫은 두둑이 챙겨주죠. 전화기 너머의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모님. 하지만 정보가 확실하다면야. 알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수진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마지막 도박으로 회사의 손실을 메우고 재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의 탐욕과 교활함이 언제나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땅 전체가 사실은 강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통화한 브로커는 사실 강지훈이 몇 주 전에 매수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흘러들어간 내부 정보 역시 강지훈의 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 그녀가 비자금을 움직이는 모든 통화 내용과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추적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이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지오 패션의 주가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의 익명의 매수 세력이 등장하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공매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비자금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그것은 강지훈의 YS 캐피탈이 벌인 작전이었다. 그는 박수진을 파멸시키는 동시에 지오 패션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수진이 망연자실하여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검찰 특수수사팀이었다. 박수진 씨 횡령주가 조작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했다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KDF 어워드 VIP석에서 자신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남자 강지훈. 강지훈 내 짓이구나.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수진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비밀 장부와 컴퓨터 파일 속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저지른 온갖 범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다. 11년 전 이선영이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그녀가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사와 나눈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브레이크 오일에 특정 화학물질을 섞어 서서히 브레이크 성능을 저하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오후 해운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DF 대상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TV에서는 박수진이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에 질린 한 범죄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해운은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다정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하고 신속했다. 박수진은 살인교사 횡령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화려한 거짓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자신의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고민선은 표절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버지 고태석은 파산한 회사를 YS그룹에 넘기고 쓸쓸히 은퇴했다. 그는 해운에게 수없이 용서를 구했지만 해운은 그를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떤 복수보다도 스스로의 과오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일 터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고해운의 시간은 눈부시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인수한 지오 패션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했다. 해운은 회사의 이름을 어머니의 필명이었던 아델라인으로 바꾸고 자신의 첫 번째 공식 브랜드를 론칭했다. KDF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피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녀의 첫 컬렉션은 발표와 동시에 패션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강인한 서사와 시대를 초월한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대담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아델라인은 론칭 첫 시즌 만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고 해운은 대한민국 패션계의 가장 눈부신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이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당당한 아티스트였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힘으로 되찾고 건설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은 해운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해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신뢰했다. 차가 멈춘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변, 멀리 동해가 푸르게 펼쳐 보이는 아름다운 절벽 위였다. 하지만 해운은 이곳을 알아보았다. TV 뉴스에서 몇 번 보았던 11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박수진의 재판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과의 이곳으로 해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절벽 끝에 세워진 작은 안전펜스 쪽으로 걸어갔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당신 어머니의 비극, 그리고 나의 재탄생.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변색되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하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과 함께 11년 전 바로 이 아래에서 차가 뒤집혔다. 난 죽어가고 있었지. 그는 담담하게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났다. 비에 흠뻑 젖어서는 울면서도 내 상처를 이 손수건으로 지혈해주고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갔지.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해우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 빗속에서 보았던 끔찍한 사고 현장. 무서웠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차 안에 쓰러져 있던 피투성이의 소년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던 어린 날의 자신. 그 소녀가 바로 당신이었어, 고혜운. 지우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 당신을 길에서 발견했을 때 난 그저 당신의 눈빛이 나찍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깨달았어. 내가 당신에게 끌렸던 건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11년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채감이자 운명이었다는 걸.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유산을 되찾아주는 것. 처음에는 그것이 내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감정은 부채감을 넘어섰다. 존경 그리고 사랑으로 변했지. 회장님, 지훈이라고 불러. 그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난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나 후원자가 아니야. 당신의 과거를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사실은 그를 만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명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제 손을 잡아줘서.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를 안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파도 소리에 씻겨나가고 오직 따뜻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1년 후 아델라인은 뉴욕 파리 밀라노 패션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고혜운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강지훈의 저택, 이제는 그들 공동의 집이 된 곳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운은 자연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생각나요. 혜운이 속삭였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모든 게 무섭고 낯설기만 했는데 기억나. 지훈이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차가운 내 세상에 당신이라는 온기가 처음 스며들었던 날이지. 그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로 만들었다.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혜운이 물었다. 어떤 일이든 이제는 함께일 거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빗속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고 차가운 성에 갇혀있던 왕자는 그녀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다.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운명처럼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의 행복한 시작이었다.